그냥 각자가 그 후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확인해 준 토론이었고, 네. 그리고 각자가 이제 그 처지에 맞는 방식으로 토론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요. 그게 판세에 영향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참 어려운데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아직 데이터는 없거든요. 네. 없어서 이제 직관적이고 직관적인 어떤 인상 비평 네. 그런 거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아까 처지가 다르다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발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네. 족쇄가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교관계, 경제도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들 또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앞서가는 후보가 뭐 토론을 압도한다든가 뭐 돌파한다든가 이런 건 원래부터 안 되는 것이어서 그냥 1등 후보로서 기본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냥 원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그대로 표출시킨 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한 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정책 면에서 기존의 그 정부, 네. 지난 정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나 하버드 출신이에요. 이거 얘기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외견상 상대방과 다투는 것 같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경쟁인데 비호감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들었어요. 권영국 후보는 네.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해서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들이 해왔던 또는 지금도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다 쏟아내는 그런 토론이어서 4인 4색으로 잘 어울렸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커피 원가 문제나 닭죽 문제는 그 계곡을 맡고 있던 상인들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화하면서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쪽의 품목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전환을 지원해 왜 주겠다 그렇게 이런 이제 거겠죠? 닭죽 네. 같은 거에 고집하냐 이런 맥락이라서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호텔 경제학은 문제가 좀 달라요. 네. 이 호텔 경제학은 사실은 이 맥락이 굉장히 크고 복잡한 주제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그 지배권이 무너진 시기가 1970년대인데, 그러니까 실업하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기초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때 이제 한쪽에서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 등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을 수리해서 이제 살려보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 경제학이 예는 진짜 극단적인 예인데 그 반대 극단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10만 원을 호텔 예약을 하고 나중에 취소하리라는 걸 다 안다. 이게 합리적 기대 가설인데 네.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든 경제 주체가 다 알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통화 정책도 통화량을 줄였다 늘렸다 해봤자 네. 민간 경제 주체가 다 알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통화량을 늘리면 인플레만 생기지 아무 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해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통화량만 증가시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신자유주의 물결로 1980년대 이후에 이 미국 경제학계가 세계를 휩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항으로 나온 이제 논쟁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10만 원 예약을 했는데 그걸 취소하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단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피스칼리스트, 재정주의자들 쪽에서 자기네들의 주장을 강화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우화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온 건데 그 사례도 극단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격도 극단적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극단적인 주장이 부짓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쯤이 진실인데 이재명 대표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든 것이고 네. 그걸 반격하기 위해서는
그걸 공격해야 되는 거죠.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경제학을 펴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네. 네, 그런 건데 이 논쟁은 사실은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대학원 수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정책사에 대한 공부 없이는 네. 소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논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각도에서 봤고, 저렇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자는 쪽과 네. 그걸 반대하는 쪽이 저런 양상으로 부딪히는구나. 그렇게만 저는 감상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토론이 경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식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토론이 되려면 서로 협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 100분 토론에서 우리 정 박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토론하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선거 토론은 네. 지금 분위기가 어떤 서로 이렇게 핥히는, 특히 이제 추격자들은 핥히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 네, 그거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한테 근데 후보님들이 원포인트 레슨을 혹시 정한다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사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후보한테만 말해야 되는데 저 당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공평하게 말하면 후보가 나와서 하는 선거 토론은 표를 얻기 위한 토론이거든요. 상대방을 망신 주기 위한 토론이 아니고요. 네. 또 자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도 아니고요. 네.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냐 하면 그 토론자의 태도가 제일 많이 해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요. 이거 뒤적뒤적 하지 말고요. 자료 봐야 떠오르는 거는 어차피 시청자들도 이해 못해요. 자료 보지 않고도 이야기 흐름을 쫓아가면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토론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그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내용을 얘기하면 그럼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게 토론의 목적인데 네. 이게 상대방이 흙 뿌리고 재 뿌리고 막 오물 뿌리고 이렇게 하려고 나온 것처럼 해서는 득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점을 저는 좀 모든 후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번 두 번째 토론이 좀 더 재밌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후보로서 토론하는 거하고 그 대변인으로서 토론하는 건 달라요. 이게 대변인은 정말 흙만 잘 뿌려도 성공이에요. 상대방에게. 재 뿌리고 흙 뿌리고 오물만 잘 던져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후보 토론은 후보 자신이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권자들은 그렇죠. 그걸 보게 보는 되겠죠. 거죠. 토론의 내용도 보지만 보겠지만. 토론을 그렇게 그 내용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준석 후보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워낙 큰 사건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요. 저 여론 지형이. 네. 그러니까 그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이미 지난 총선에서 저 구조가 나타났죠. 네.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 6% 가까이를 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6% 정도를 이기고 출발한 거랑 똑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중도층 일부가 민주당으로 더 기울었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침, 이런 걸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범보수 쪽은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지금. 지난 대선 때는 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까지 해서 범보수와 중도가 완전한 연합을 해서 0.7% 겨우 이겼거든요. 네. 근데 그 집권 연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스스로 다 해체해버린 거거든요. 전부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의원 뭐 주저앉히고 안에서 구박하고 이렇게 해서 언론하고도 척지고 네. 그 상태가 극단화된 게 비상계엄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 차이가 저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그럴 2주 동안 별로 없을 거예요. 그에 버금가는 정치적 사건을 상상할 수 있는가? 제 머릿속에는 안 떠올라서 네. 저는 저거는 바뀌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큰 틀에서는. 55, 35, 10 이게 중요한 의미 있는 수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제가 꼭 그렇게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네.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진영에 있긴 하지만 저도 당적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를 민주당에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부에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별반 막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 정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그냥 단순 지지도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은 완전히 결집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틈이 없어요. 범진보 쪽은 거의 완벽하게 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무당층 특히 중도라고 스스로 이제 진단하는 정치 성향을 거기도 이제 2배 이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3년 전 대선에서 범보수 중도의 연합으로 0.7%를 겨우 이겼는데 이제는 범진보 중도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고 보수는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한 차이가 날 것이냐. 이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뭐 선거는 아직 14일 남았고, 여론조사 금지 기간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그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보고, 예. 아주 망하는 것도 이 재활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정호인 박사님은 정치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20살 무렵에 제 소원이 내 손으로 대통령 한번 뽑아보는 거였어요. 그때는 직선제가 네, 꿈이었던 그때는 거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요. 그러고 나서 전두환 7년이 또 왔고요. 체육관 선거. 네. 그리고 이제 87년에 이제 민주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직선제를 했더니 노태우를 뽑았어요. 네. 군사 쿠데타 2인자. 그러니까 그때의 절망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때 그 양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사파전이 펴졌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의 87년 체제의 정치 구조가 그 88년 4월 총선 때 TK 지역만 민정당이 압도했고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통일민주당, 호남은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충청도는 신민주공화당, 네. 수도권은 쪼개서 당선이 됐지만 평화민주당의 우위. 이렇게 돼서 사당체제가 됐고, 그리고 90년도, 91년도 가면서 민자당, 거대 민자당으로 그 김종필 씨랑 김영삼 하면서. 총재랑 다 연합하면서 네. 3분의 2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호남이 고립되거든요. 그게 90년입니다. 1990년.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이번 대선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37년, 35년 넘게 걸려서 그 역전된 거예요, 지금. 지금요, 이 정치 구조가요, 정치 지형이요, 국힘당, 보수정당이 특정 지역으로 고립되는 양상으로 지금 계속 선거를 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렇군요. PK가 무너지면 1988년 총선, 87년 대선과 총선 이후에 민주정의당 하나를 빼고 나머지 당이 연합한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35년 걸렸습니다. 이거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도 정치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데 양상이 35년 전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이 흐름을 한 단계 더 가속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탈출해서 고립을 모면하고 다시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나가는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저는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점에서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환골탈태하는 뼈를 깎는 어떤 노력 없이는 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이 진보보수의 양날개가 건전하게 있어야 사회가 잘 발전할 수 있다는 이 명제를 우리가 마음 놓고 믿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게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건데 네. 합쳐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단일화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합쳐도 단일화를 해도 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뭐 가상 대결 조사지만 양자 대결 조사를 보면 이게 이제 보수의 분열인데 이준석 후보가 사퇴한다. 네. 그러면 현재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는 약 7, 8%의 지지세가 다 김문수 후보로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보수의 분열이 얼마나 상처가 깊게 골이 깊게 파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선거에서의 단일화라는 것은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통합이 가능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산술적으로 합쳐도 못 이기고 합쳐도 못 이기는 이유는 합칠 때 표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더 안 갑니다. 더 안 가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비호감도로 주요 정치인 중에 압도적 1등이거든요. 지금 1등이더라고요. 예. 네. 80%를 오르내립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비호감이 높지만 거기는 그 어쩌면 내란 정당이라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글로 안 가는 거고요. 네. 이준석 후보 쪽은 보수 진영에서도 비호감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드는 게 토론할 만한 가치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없는 이슈다. 어허.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를 보면 이제 딱 고정됐습니다. 완성형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의 폭과 그 경계선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어요.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저는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정강훈 씨와의 관련이라든가 윤 대통령과의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걸림돌이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 때로 대화 안 해보셨습니까? 대화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해봤는데 그때 30대 때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라는 걸 예전에 장관 때 보면 네. 대화가 그러니까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이거를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이준석 후보 싫어하셔요? 싫어해요. 이게 꼭 왜냐면 우리 서로 싫어해요. 아, 그래요? 알거든요. 싫어하면. 아, 그런 관계셨구나. 네. 저는 아니 그냥-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고 네. 제가 단일화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옛날에 아. 정치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싫어하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특별한 정보는 없는데요. 네. 이제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들일까? 그러니까요. 지금 부자 몸조심이라고 뭐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는데 뭐하러 저러나 이제 해석하는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째는 절박함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겨야 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많이 이겨야 돼. 이게 있습니다. 민주당 뭐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지지자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인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지금 재판도 이상하게 가고 있고 불안해. 그럼 뭐 당선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 도움되는 건 뭐든지 해야 돼.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걸 하면 당에서 시끄러워요. 당원들이. 맞습니다. 왜 저런 사람 받아들이냐 시끄러운데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박수 쳐줘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장기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이재명 후보가 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도자들과 달라요. 이걸 실용주의라는 말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도 그러했고요. 네. 그 물 속에서 이 진보 쪽의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의 물 속에서 성장해온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학 시절에 뭐 하여튼 살아가려고 버둥거리느라고 학생운동도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되고 나서 이제 지역 주민운동이나 이런 시민운동을 거 이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신이 어떤 이념적인 확신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온다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바에 따라서 정책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느낌이에요. 경험에 제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많은 정책들을 보면 그 자기가 공감을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좀 낯설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중도 보수를 지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약간 시끄러웠죠. 네. 근데 몇몇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얘기를 하다가 다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러면 좋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민주당 좋지. 내에서도 오히려. 예, 이게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원 디멘셔널 포지셔닝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변에 어디다 만드냐? 그러면 맨 왼쪽 구석에 만들면 손님이 멀리 안 올 거 아니에요. 맨 오른쪽에 만들어도 안 좋잖아요. 이 가운데 비슷하게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 쪽이 이 비상계엄하고 뭐 하고 하면서 완전히 극으로 오른쪽으로 극단적으로 오른쪽 해변의 오른쪽 사이드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옮기고 있으니까 우리 가게를 자꾸 중간으로 옮기고 더 오른쪽으로 가자는 게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이에요. 저는 이것은 굉장한 장기 계획일 수도 있겠다. 왼쪽에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새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올 위험이 있죠. 네.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 기획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글로 가서
그냥 중도 보수 정당이 돼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경제학자가 이걸 몰라요. 만약 경제학이 이걸 안다면 세상 어느 나라가 가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폴 크루그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학자가 경제학의 향년이라는 책에 써놓은 내용이에요. 경제학은 옳은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의학 비슷한 수준이어서 건강에 좋은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잘 줄 수 있대요. 근데 환자가 오면 치료를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네. 그래도 치료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계부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다른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엄청 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밖에 안 늘었고요. 그 대신에 가계부채가 엄청 늘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는 보상을 줬는데 우리는 대출을 해줬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커요.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이 문제 있어요. 가계부채가 커지니까 원리금 상환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내수가 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 만 3년 동안 내수가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특히 소비 지출이에요. 이게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지고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정부의 지원 정책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럼요. 있다. 지금 코로나 충격에서 우리가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비가 위축되니까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악순환 고리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악순환을 어디선가 끊어야 돼요.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이틀 전 경제토론 때 이 진단은 거의 누구나 동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리를 어떤 정책 수단으로 언제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별도의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전제는 경제학자들은 모른다예요. 네. 예, 경제학자들이 모를 때도 해법을 찾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192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경제학자들이 모든 조언을 뿌리치고 헌법재판소가 줄줄이 위헌 결정을 하는데도 뉴딜을 했거든요. 네. 때로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걱정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어떻게든 또 벗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러면 그거 다 아는데 왜 그럴까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 저렇게 소위 일극체제니 뭐니 이런 분위기 뭐 대통령 후보 당대표가 막 중도보수로 간다 그래도 별말 왜 이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그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공포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비상한 상황이니까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저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달라지리라고 보고요. 지금 원래 질문해 주시는 거에 하나는 yes, 하나는 no인데요. 내란 종식은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렇지 먼저 정치적 종결이 6월 3일 날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법적 종결이 또 그 뒤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이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장치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체제에 대한 신뢰는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만 노라고 한 것은 영원히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냐? 아닙니다. 언제나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완장차면 다 흔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다 휘두르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권력을 분산하고 임기제를 두고 선출하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건데 모든 곳에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감시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법부에 문제 생긴 것도 판사가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검사가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시대였고 그전에는 군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막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것은 어느 개인, 어느 집단도 법 위에서 체제 위에서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해야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이고 네. 지금 정 박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토론에서 제가 들은 가장 귀한 말씀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불신의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예컨대 헌법에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컨대 국회가 상설특검을 결의하면 네. 대통령이 지체 없이 검사 추천을 의뢰해야 되는데 근데 지체 없이가 우리가 보통 지체 없이 그러면 그 하루 이틀 정도 생각하는 거지. 길면 하루 그걸 이틀이죠. 넉 달, 일곱 달을 지체 없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권력의 분립과 상호 감시 견제에 대해서 모든 걸 규정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마치 재량처럼 보이는 백지로 놔뒀는데 이걸 악용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최고조로 올라가지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러면 진행 중인 재판이 헌법 제88조의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84조. 84조. 이렇게 문제가 돼 있으면 원래는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야 돼요. 우리 대법원 이 최고법원으로서 이걸 볼 때 이거는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다 이러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럼 헌법소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거는 중단하는 게 맞아. 그러면 2030년까지 다 중지야. 이렇게 입장을 내면 또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으면 그걸 또 헌법소원을 하면 돼요. 절차가 다 있는데 대법원이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거는 개별 판사들이 알아서 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체제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감시를 제도화해 놨는데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신뢰가 있으면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게 돼요. 근데 지금 대법원이 저희들 대법원자 이걸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서 민주당 쪽에서 입법을 하겠다는 거죠. 이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관한 입법을. 그럼 어차피 이거 헌재로 또 가게 됩니다. 헌재 가서 또 결정을 받긴 받아야 돼요. 네. 다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히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입각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해서 불신이 조장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면 안 되죠. 아니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특검을 해야죠. 아니요. 아니 판사는 예외입니까? 헌법 위에 있어요? 헌법 판사도 위에 있는 판사는 없고요. 실제로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하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법원에 얌전히 나가요. 그런데 국회가 대법원의 그 판결 과정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청문회를 부르면 안 나와요. 법관은 안 나옵니다.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서로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판사는 헌법 위에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에 구속 비구속인의 구금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한다고 66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는데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고 그리고 다른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 지금도 날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7만 쪽이 넘는 소송 서류가 있는데 이틀 만에 2번 회의해가지고 그 항소심 유죄 판결을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류 보셨냐고. 그럼 안 봤다고 그러면 평소에도 안 보고 하시냐고.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국민들에게 대답 안 해요.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요. 그 국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판결이 잘 됐든 잘못됐든 상관없이 이 태도는 그 자기를 귀족으로 여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